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본 사연은 2014년 취미 요리로 유명했던 한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3만 회, 댓글 2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던 어느 회원이 실제에 올린 글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도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슬픔보다는 아직 분노가 남아있어 마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죽었는데 웬 분노냐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대학생 남매의 엄마인 47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당시는 흔치 않던 케이스인 연애 결혼이었고 정말 깊이 2년 정도 사랑하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였습니다. 결혼해서도 부부싸움 한 번을 하지 않아 모두의 부러움을 샀었어요. 50대 중에 가부장적인 남자가 많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들은 아버지 닮아간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였어요. 불호랑이같이 시어머니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며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자고 있는 새벽 몰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캠핑 도구를 챙겨 차에 모두 싣고는 뒤늦게 저희를 깨워 깜짝 서프라이즈로 여행 선물도 준 추억이 있는 달콤한 남편이자 아빠였죠. 저도 그런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저희 아이들 역시 아빠를 참 잘 따랐어요. 그런 남편에게 부도덕과 비윤리는 티끌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했어요. 문구용품을 도매 관리하는 회사였는데 인터넷에 판매도 시작하면서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회사도 많이 커졌죠. 그래서 그 전에는 5명의 직원으로만 운영되던 회사가 남편 죽기 전에는 30명 정도의 직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바빠지기도 했죠. 몇 년 전부터 거래처와 일이 꼬였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워낙 회사 몸집이 커졌으니 그럴만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외박도 했고 중국 출장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있었네요. 그날도 남편이 지방 출장 가 있어 혼자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친구 만나 수다를 떠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 근데 남편 많이 믿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알잖아. 거짓말도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 얘 50대들이 얼마나 뒤에서 애인을 많이 사귀는데 남편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며? 그야 혼자 회사 꾸리느라 바쁘니까 그렇지.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믿어. 혹시 몰라 얘. 우리 동창 중에 지희 알지? 남편이 애널리스트라는. 집 밖에 모르던 남편한테 뒤통수 맞았대. 회사 여직원이랑 불륜하다가 걸렸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같은 아파트라 출퇴근 전에 1시간씩 만난 거래. 걸리지도 않고 글쎄 2년을 그러고 있었다더라. 어머 세상에.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니야 얘. 바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친구 말을 들어보니 괜스레 요 며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내심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밤 11시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씻고 있는데 어디서 낯선 벨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벗어놓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희 남편은 기본 벨소리로만 해놓는데 그 벨소리는 센스 있는 팝송의 도입부였죠. 뒤져보니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샤워하다 말고 급하게 나와선 직원 핸드폰이야. 카풀을 했는데 두고 갔더라고.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그냥 꺼서 주머니에 넣어줄래?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핸드폰을 다시 넣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카풀 같은 건 불편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샤워 끝낸 남편에게 물어봤죠. 웬 카풀이야?
집 근처에 누가 살아? 응. 얼마 전에 새로 직원을 뽑았어. 전에 회계 맡던 직원이 세금으로 돈 사고를 크게 쳐서 자르고 새 직원이 왔어. 그런데 차가 없다고 하더라고. 여기 버스 타기도 애매하잖아. 마침 가는 길이라서 내가 태워다 주고 있었어. 아, 그래? 여자야, 남자야? 몇 살? 여잔데 그냥 아줌마야. 왜? 질투해?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길래 웃으면서 지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들 다 한다는 핸드폰 검사도 단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만큼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날들을 보내던 어느 오후, 경찰로부터 온 전화. 그 전화는 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경찰입니다. 김준환 씨 배우자 되십니까?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김준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여기는 동아병원입니다. 확인하러 와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저희 남편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당한 건 줄 알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서 저희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곳엔 이미 심정지되어 빳빳하게 굳은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왜 이러냐고,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한참을 제가 난리를 쳤나 봅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사인이 뭐냐고, 그리고 왜 혼자 와 있냐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 침대에 의료진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물으니 모두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어떤 여자. 4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는 한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인은 말로만 듣던 복상사. 성관계 하던 중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죠. 신고도 늦어져서 골든타임도 놓쳤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죠. 아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모텔에? 누구랑? 혼란스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었었죠. 상대는 병원 한 구석에 있던 바로 그 40대 여자였습니다. 남편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마 불륜 사실이 발각되는 상황이라 신고도 못하고 혼자 어찌저찌 해보려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뭐냐고 바로 머리채를 끌어잡았어요. 그냥 울면서 맞고만 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들어왔다던 회계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3년이나 사귀었답니다. 이상했어요. 회사에 입사한 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년이나 사귈 수 있었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남편 친구 애인이었던 사람이랍니다. 남편 친구의 불륜 상대였고 걸려서 헤어졌었다네요. 그리고 바로 저희 남편이 자기랑 만나자고 대쉬해서 사귀게 된 거라며 남편이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남편 친구의 애인이었기에 짝사랑만 하다가 그렇게 사귀게 된 거였다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회사에 부정입사 시켰던 거고요. 사내 직원이니 같이 밥 먹고 카풀해도 의심받지 않았겠죠. 거래처에 동행한다는 명목으로 데이트도 많이 했을 거예요. 복상사로 실려온 그날도 거래처 외근 간다고 함께 나와서 몰래 모텔에 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였고요.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봤더니 그 폰은 저번에 카풀한 사람이 차에 두고 갔다던 바로 그 폰이었어요. 사진첩을 열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둘이서 싱가폴, 제주도, 남해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시기상 저에게 중국 출장 간다고 했던 시기들이었어요. 당신 가정도 없냐고 하니 수년 전 이혼해서 아이도 뺏기고 혼자 살고 있는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신용카드도 남편이 준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야 알아버린 제가 너무 바보 같아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을 매 순간 의심하며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게 현명한 거였다면 저는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을 택하고 싶네요. 그렇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린 평생을 함께하는 단짝 같은 존재라고 믿었었는데 불행히도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카톡도 봤어요. 너와 함께한 세월이 3년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마음이 돌처럼 된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 생명을 얻었다. 어제 차에서 하고 가서 그런지 조수석이 삐걱거려. 네, 다 저희 남편이 불륜녀에게 한 대화입니다. 피가 식고 눈앞이 하얗게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이성을 찾고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은 건 알아야 하잖아요. 울며 병원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양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양가 부모님께 당시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병원으로 오시면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처리를 하고 양가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가 친척 모두 모였고 그날 병원 앞에선 난리가 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시부모님,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는 우리 부모님, 친척들도 서로 엉켜 말싸움을 해서 병원 직원들이 나와 말리고 가관도 아니었네요.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하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시비를 가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그 불륜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아들 살려내! 네가 빨리 병원에만 데려왔어도! 그러시다가 벼랑간 화살을 저로 돌리시더니 네가 집에서 매일 퍼져만 있으니 우리 아들이 딴 데 눈을 돌리지. 너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바람만 피지 않았어도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 와중에 정말 황당하고 이 상황에서도 시짜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제 동생이 장례식장 접수한다고 동분서주 하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누나, 이제 장례식장 잡아야 할 것 같아. 잠깐 와봐. 말을 가로채듯 제 앞에 나서신 시어머니. 우리 아들 평생 고생만 했으니 가는 길이라도 곱게 보내주자. 무조건 특 1호실로 잡아. 네? 어머님, 무슨 자랑스러운 죽음이라고 특실로 잡아요. 장례도 치르기 싫어요, 어머님. 뭐야? 인연이 지 남편 가는 길도 막네. 지가 모자라 바람 피우게 했으면서 너는 잘한 거 있는 줄 알아?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뭘 뭐라고 해? 과로사 있다고 해야지. 과로사요? 3년 넘게 불륜한 상대랑 모텔에서 그 짓 하다가 복상사한 사람을 과로사요? 어이가 없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끌어주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조건 특실해. 우리 아들 잘못 없다. 그렇게 어머님이 원하시던 특실은 자리가 없어서 못 잡았고 일반실로 잡았다는 게 코미디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처리를 하고 손님을 맡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님은 조문 온 사람들에게 과로사했다고 울면서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이상한 만도 하죠. 병원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소문이 안 날 리가요. 그 불륜녀는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제 남동생이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치긴 했지만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냅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수척해진 얼굴로 뒷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했다. 내가 아들 죽었다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집에 가서 푹 쉬거라. 다음에 연락하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장례 치르던 3일 동안 거의 울지 않았었는데 마치 봇물 터지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목 놓아 펑펑 울었어요. 남편 회사는 바로 정리했어요. 저나 아이들이 이어받아 경영할 처지가 안 되었죠. 법무사 도움받아 세금이며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딱 반년 걸리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지 꽤 잘 경영하고 있던 회사더라고요. 제할 거 모두 제하니 저희에게 남은 건 17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댁에서 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반반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 갔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죠. 이따금씩 집에 오는 아이들에게도 미안해서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수는 줄이고 일부러 시끌벅적한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실감이 안 난 건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인지 눈물이 많이 나지 않네요. 다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자와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까? 그러면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로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의미 없는 후회가 마음 한켠에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을까 원망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제가 정말 매력이 없어 남편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았나? 자괴감도 들고요. 어쨌든 저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많은 시간 동안 소중한 추억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명복을 빌어야겠죠. 이 글을 올리고 나면 파장이 엄청 나겠네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장례식장에서 남편 만나기 전에 미리 핸드폰 검사 자주들 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하셔서 즐거움을 나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예비 신부고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은 9월 초에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이며 모두 예약되어 있고요. 양가에 인사 모두 드렸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이고 예비 신랑은 그동안 공부를 오래 하여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남친을 너무 사랑하고 직업도 탄탄한 편이라 그 정도는 개의치 않았어요. 둘 다 직장이 김포 쪽이라 각자 살고 있는 원룸도 김포고요. 신혼집도 이쪽으로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집값 많이 비싸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시댁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우리는 경기도로 내려갈 생각이다. 그 차액으로 너희 신혼집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아현동 집은 당시 시세가 7, 8억 정도까지 오른 상태였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그렇게 시부모님 말만 듣고 한 달 정도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작지만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잘 맞춰진 4억 8천 정도짜리 매물을 보게 되었어요. 집값 전부를 시부모님께 기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예비시댁에서 딱 좋다 하시며 그럼 이걸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대출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를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아현동 아파트가 팔렸다고 해서 좋은 타이밍으로 그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신혼집은 일단 시아버지 명의로 사셨어요. 세금 같은 것도 모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명의는 결혼하고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했고 저는 신뢰가 많이 갔기에 딱히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잔금도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감사해하며 명품 시계와 밍크코트를 백화점에서 정가로 사서 거의 120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시댁에 보내셨어요. 저희도 감사 인사를 수없이 드렸고요. 많이 찾아뵙고 선물도 자주 드렸습니다. 이사갈 집이 경기도 오산 쪽이라 저희가 그때 날짜 맞춰 이사도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으로 이사 가시는 날 아침 저희에게 전화를 거시곤 잔금 문제가 생겨서 이삿날이 늦춰졌다고 하셨어요. 너무 놀랍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하셔선 아무래도 이중 계약 사기 같다시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다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현동집은 비워줘야 하니 김포집에 잠깐 짐을 좀 두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부모님은 김포집에 먼저 사시게 되셨습니다. 오산집이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시면 얼머무리시며 그러게 말이다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하시며 말을 돌리시곤 했어요. 이제 저희도 가구와 가전을 슬슬 넣어야 하는 터라 자꾸 말씀 돌리시는 시부모님 잡고 진지하게 여쭤봤죠. 그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다시 집 알아보기도 힘들고 하니 1년 정도만 같이 살자. 이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분간은 부동산 근처도 가기 싫다. 1년 정도 후에 꼭 분가하마. 잠깐만 살자. 가족도 됐으니까 괜찮지? 저는요, 솔직히 자꾸 말씀 돌리실 때부터 안 좋은 예감을 받긴 했어요. 이러다 합가하시자는 거 아닐까. 결국 원하시는 건 합가였네요. 뭐라 말씀은 더 못 드리고 그대로 나와서 예비신랑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내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갈 집이 그렇게 되었는데 경찰서 한 번 안 가시고 태어난 시부모님이 이상했거든요. 예비신랑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두어 시간 후 저에게 왔어요.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한 예비신랑. 너무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한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터놓고 말한 이야기, 정말 놀라웠어요. 시부모님이 사실 오산의 집도 안 사셨대요. 두 분 다 일도 간두셨고 별다른 취미도 없고 적적한데 실제로 두 분이 친구도 거의 없으시고 집에서 TV만 보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살며 손자, 손녀, 재롱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쇼를 하셨다며. 급하게 처리한다고 아현동집을 급매하는 바람에 얼마 못 받고 나와서 김포집도 겨우 살 수 있었다며. 수중에 차액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시네요. 결론은 분가할 집 구할 여윳돈 없으신 상태고 지금 살 수 있는 곳은 김포집밖에 없으셔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요. 어차피 시부모님 돈이니까 시부모님 집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파혼하고 싶은데 남들 눈도 있고. 울며 이야기하는 예비신랑을 보니 딱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젊고 벌써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예비신랑 말로는 1년만 같이 살면서 분가하실 집을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카톡을 하시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재작년 사내 커플로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은 충북 어느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도시 토박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온 거였어요. 그렇게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유망한 재단이라 나름 안정적이고 월급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23살에 이 재단에 합격해서 직장 생활을 빨리 시작했고 남편은 32살쯤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갑이지만 직급과 월급 그리고 모아둔 돈도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신혼집은 제가 사서 제 명의이고요.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가구, 가전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 그러니까 시댁은 공무원 집안입니다. 시아버지는 시청에서 35년 근무하시고 퇴임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도청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아버님 연금도 있고 시어머님도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댁 상황만 들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꼭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요. 알고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2억 정도 받으신 상태였어요. 아파트값이 비싸지도 않아서 사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으신 거죠.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쓰셨냐고요? 시동생이 돈 사고를 그렇게 쳤다네요. 설상가상으로 18년도쯤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잔뜩 넣었고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불 끄느라 여기저기서 돈 끌어 모으느라 시댁 아파트까지 저당 잡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늘 큰소리치기 바쁘셨어요. 우리 같은 시댁 없다. 우린 다달이 연금 나오지. 시어머니는 나이 먹어도 안 놀고 일하지. 이런 시댁이 어딨냐며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만나기만 하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저희 친정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시더니 그 후에도 종종 안 좋게 언급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은 연금도 안 나오고 수익도 불안정한데 부모님 괜찮겠냐? 나중에 돈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실 정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경기도에서 과일 가게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한자리에서 20년 정도 하신 것 같네요. 아버지는 원래 출판사에서 일하셨는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명예퇴직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생계를 위해 아버지, 어머니 힘을 합쳐 작은 과일 가게를 여셨어요. 저는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은 몰랐지만 처음엔 장사가 정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시장분들 텃세도 심하셨고 진상 고객들도 참 많아서 어머니가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에 들어오시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거래처 사기도 당하셔서 돈 몇백씩 잃으신 적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늘 저희 자매 앞에서 웃으시고 돈 걱정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네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품 좋으시거든요. 그런 저희 부모님 진심 때문인지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잘 자리 잡아서 꽤 크게 넓히셨어요. 지역에서 도소매 매출액으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늘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었어요. 우리 집 돈 많은가 보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자취방을 얻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작은 방 얻지 말고 안전한 큰 오피스텔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매매로 집을 얻어주셨어요. 제 명의로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 주변 상경한 친구들은 모두 작은 원룸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큰 오피스텔,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되는 자가에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나서 부모님께 왜 그러셨냐 여쭤보니 어차피 제 명의로 부동산은 해주려고 했고 이사 다니기 힘들 텐데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배려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선 돈 없는 티도 돈 많은 티도 내지 않으시고 그저 진심으로 저희 자매를 지지해 주시며 키워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잘 자라 앞가림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대학 때 살던 오피스텔이 2배가 넘게 올랐고 친정아버지는 어차피 제 거였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그 오피스텔을 팔고 지금 신혼집을 매매한 거예요. 매매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 그 돈도 친정에서 메꿔주셨지만 티도 내지 않으셨죠. 시댁에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신혼집을 저희 친정에서 사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시면 여기는 해가 잘 안 들어온다. 왜 이런 집을 샀냐? 기다렸다가 다른 청약을 넣지 그랬냐? 변기 내려가는 수압이 변변찮다 하시며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정도도 감지덕지였어요 어머님 하고 톡 쏘듯 말씀드리니 조금 무안해하시며 아니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걱정이 하셨고 그 이후론 집에 대해 트집 잡으시는 건 좀 줄었네요. 어느 날 시댁에서 반찬을 했다고 가져가라 하셔서 저녁에 남편이랑 퇴근하고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냉장고에 메론이랑 블루베리가 있다고 하시며 설거지 끝나면 좀 잘라서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론이 참 실하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메론이 참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께서 주말에 경기도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너희 친정 가게에 가봤었다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어요. 친정에서 메론 한 박스와 블루베리 한 박스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상을 쓰시며 메론이 달아도 너무 단데 이거 약 같은 거 쳐서 키운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괜찮은데요? 난 맛있는데? 라고 하니 시어머님께서 아니 이 정도로 달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좀 잘 파셔야겠다. 이런 거 팔면 컴플레인도 들어올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맛있고 또 간혹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세요. 단골 많아요. 라고 했더니 가보니 가게가 정신이 없네. 가게 확장을 한 거냐? 인테리어가 별로더라. 포도는 좀 시들시들 하던데 눈이 어두워 잘 못 보시는 거냐? 자영업도 건강 안 좋으면 바로 관두셔야 할 텐데 어쩌냐? 많이 벌어도 장사는 장사라 하시며 혀까지 차셔서 제가 듣다 못해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제가 알기론 벌만큼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 같은 거 안 받으셔도 시내에 새 잘 들어오는 4층짜리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아니, 가족 같은 사이니 걱정한 거 아니야, 걱정.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은 이러셨어요. 가게 하는 집들이 원래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냐며 너희 친정도 분명 그럴 거다.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기분 상하실까봐 친정 돈 많은 거 티도 안 냈고 친정을 까내려도 예의 차린다고 반격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자수성가하시고 저희 남매도 잘 키워주신 분인데 이렇게 사돈한테 선물까지 보냈는데도 뒤에서 험담하고 계신 걸 꿈에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월 매출만 4천만 원이에요. 작은 구멍가게 아니에요. 인건비며 가게세며 다 빼도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넘어요. 명절에 잘 될 때는 5천 찍으실 때도 있으시대요. 하도 티를 안 내시고 말씀도 없으셔서 몰랐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알았죠. 저희는 돈 사고 치는 가족도 없어서 그 돈 고스란히 모아 건물 사셨고 지금은 월세만으로 매달 1,500만 원은 받고 계세요. 은행이자도 1년에 몇백은 되실걸요? 지금 당장 일 관두셔도 쓰실 돈 넘쳐나세요. 저희 자매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물려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희 친정 잘 산다고 유세 떠냐? 집 해줬다고 갑질하는 거니?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우리 집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친정도 우리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러시며 갑자기 폭주를 하셨어요. 시아버님, 저희 남편 모두 당황해서 시어머님 말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따박따박 연금 나오는 우리 집이 더 낫다. 장사꾼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어디서 이게? 이러셨어요. 저도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죠. 어머님, 장사꾼이 어때서요? 딸 집도 사주실 정도로 돈 많이 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부들부들 떠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쾅 닫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하고 시아버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따라 나와 본인이 대신 사과한다며 동생이 돈 사고 치고 여유가 없어져서 엄마가 저러신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제가 참았어야 했을까요? 시댁은 친정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과일 고르고 골라 선물 박스에 넣어 보내셨을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시댁에는 제가 먼저 전화드리긴 싫어요. 남편도 저 마음 가라는 대로 하는데 시댁과 차 타고 20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영 이렇게 연을 끊을 순 없는 노릇이에요. 아직도 기분이 안 좋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